공상과학 소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온 우주인 1. 잃어버린 별 페르디타 펄디차. 라일라의 우주선은 붉은 빛을 띤 행성 페르디타 별을 향해 출발하였다. 라일라는 조종석에 몸을 묶은 채 귀까지 뻗친 은빛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면서 무심코 내뱉는다. 오늘로서 3번째 출항이다. 프록시마는 지구와 같이 같은 은하계에 있다. 은하계에는 여러 개의 나선형 파람이 있고 각각의 팔 안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는데 프록시마는 지구와 같은 팔 안에 있는 우주의 입장에서는 극히 가까이 있는 이웃별이다. 그러나 우주가 워낙 방대하여 프록시마와 지구까지는 약 4.3광년의 거리에 있다. 지구에 태양이 있다면 프록시마에는 아르케아가 있다. 아르케가 프록시마의 중심별 항성로서 아르케가 있었기 때문에 프록시마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누릴 수 있다. 새벽을 가져오는 존재,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뜻의 아르케아크가 수명을 다해 별이 소멸하는 최종 단계인 내부의 핵융합이 멈추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내에게 핵융합이 멈추게 되면 별의 중심으로부터 붕괴를 시작하여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고 이어서 엄청난 빛을 방출하는 초신성 슈퍼노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아르케가 바로 초신성의 단계에 이른 항성이었다. 아르케에서 프록시마로 날아오는 우주방사선인 감마선 가마레이과 감마선보다는 그 양이 적지만 장기간 노출 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X선 엑스레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프록시마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을 위하여 다른 천체가 필요했고 그 대체지를 찾던 중 페르디타 펄디테별을 주목하게 되었다. 페르디타의 모든 환경이 프록시마와 비슷하여 프록시안들은 영원한 생존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단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4.3광년이나 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기술로서도 연구나 관찰 목적의 이동은 가능했지만 모든 인류가 다 이주를 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너무 멀리 떨어진 별이었다. 달리 대안이 없던 프록시마에서는 중심별로 태양인 아르케의 대폭발까지의 시간을 향후 10만 년 정도로 추정하고 그때부터 5만 년 안에 이주를 모두 마친다는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고 페르디타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프록시마에서는 각종 물자와 과학 장비를 이동하여 영구 생존을 위한 토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기초 환경 조성을 위하여 프록시안을 이주시키기에 앞서 식물과 동물, 심지어 곤충들까지 다양한 생물들을 이주시키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종을 개량하면서 이주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였다. 그것이 5만 년 전이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반대를 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프록시마를 떠나지 않고 태양 아르케의 수명을 영원토록 연장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반대론자들이 등장하였고 그 반대 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페르디타로의 이주 계획은 없는 것처럼 흐지부지 되었다. 그렇게 별다른 대책 없이 4만 년의 세월이 흘렀다. 물론 4만 년 동안 아르케의 핵융합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었지만 그 계획과 실행은 한없이 더디기만 했다. 그런데 1만 년 전부터 아르케 네에코어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핵융합 반응이 위험할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면서 조만간 폭발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내보내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방치해 둔 페르디타를 재개발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렇게 다시 1만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대규모 이주를 위한 과학적인 이론과 실질적인 토대도 충분히 마련되었다. 처음 이주 대책을 세운 후로부터 4만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프록시마의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프록시마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탐사대를 보내 기초 조사를 했다. 5만 년 전에 이주시킨 각종 생물 중 상당수가 생전과
진화에 성공하여 토착화된 생물군으로 발전하면서 페르디타에는 프록시마에서 존재하던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환경까지 조성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다만 페르디타와 프록시마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 특히 질소와 산소의 구성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변화, 조절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관건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라일라가 페르디타로 가게 된 것이다. 이 페르디타를 찾아서 세레네 우주선이 초광속으로 항해하면 시공간을 통과하는 광학적 효과인 청색편이 현상이 발생한다. 선체 안에는 약간의 진동음이나 장비의 운용에 따른 소리가 나는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우주선 밖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묻힌 것처럼 우주선 내에도 칠흑 같은 정막만 감돌고 있다. 우주선 안에서는 라일라와 요렌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벌써 몇 번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주 여행을 했지만 4.3광년의 거리를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따른 우주 여행은 항상 긴장되게 마련이다.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어느 우주로 튀어버릴지 아무도 모른다. 조종사의 실수뿐만 아니라 기계적 결함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숱한 우주 개발 역사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주인들이 행방불명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온 적은 없다. 사고는 곧 실종이고 실종은 곧 영원한 우주의 미야, 죽음이다. 우주선 모든 구역에서 갑자기 경보등이 번쩍인다. 라일라는 순간적으로 메스꺼움을 느낀다. 라일라는 창밖을 바라보고 숨을 삼켰다. 정면에서 다가오는 별빛은 모두 파란색으로 압축되어 하나의 거대한 빛의 폭포가 되어 쏟아져 들어왔다. 측면 창밖에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별들밖에 없다. 별들은 보석처럼 영롱한 것도 있고 희미한 잔상만 남기는 것도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 아름답다고 느끼기에는 너무나 광대하다. 두려울 정도로 광대한 것이 늘 우주이다. 별들은 흐르는 유리처럼 비틀려 쏜살같이 뒤로 내달리며 사라져간다. 뒤쪽 우주는 완전한 침묵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우주여행에 익숙한 모습이지만 언제나 낯설기만 하다. 세레네 호의 외벽이 은은하게 떨렸다. 엔진의 진동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선체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낮은 박동이 라일라의 심장, 박동의 리듬과 일치하여 하나의 흐름으로 느껴진다. 그 리듬이 발바닥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조종석 앞의 창으로 얼굴을 바짝 갖다 대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숨이 멎었다. 창밖의 우주는 더 이상 별처럼 보이지 않았다. 모든 별빛이 정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파란 소용돌이로 변하며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하얗던 별은 청색으로, 청색이던 별은 보랏빛으로 쏠려 들어가며 마치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강이 되어 세레네를 향해 흘러오고 있었다. 이게 우주인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게 보이지? 라일라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요렌에게 말을 건다. 요렌이 라일라를 흘기 쳐다보며 힘차게 소리친다. 광속 0.98 임계치 도달. 빛이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서 파장이 압축되는 중입니다. 청색편이 블루시프죠. 요렌은 차분하게 말했다. 라일라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하지만 별들이 앞쪽으로 몰리고 있어 옆과 뒤는 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요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시야 축소입니다.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좁아져요. 뒤쪽에서 오는 빛은 파장이 길어져 저 멀리 사라지죠. 적색편이 때문입니다. 라일라는 뒤쪽을 힐끗 보았다. 나도 알아. 라일라가 신음을 하듯이 말한다. 후방을 비추는 모니터는 완전한 암흑이다.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심장을 보는 듯한 침묵의 구멍만이 있었다. 앞쪽은 눈부신 강, 뒤쪽은 끝없는 어둠. 그 대비가 라일라의 가슴을 조여왔다. 요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진짜 우주야? 아니면 속도 때문에 왜곡된 우주야? 요렌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둘 다입니다, 함장님. 우리가 보는 건 우주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빛이 도달하는 방식을 바꿔놓은 상대성의 우주죠. 라일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름다운데 조금 무섭네. 요렌이 미소를 지었다. 지금까지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들지? 함장님, 이건 프록시안 역사에서 누구도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해 오던 광속 항해가 아닌 공간에 왜곡 방법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연이어 소용돌이의 파란 빗살 사이로 나의 나선팔이 휘어진 채 지나갔다. 거대한 렌즈로 압축한 듯 뒤틀린 모습이었지만 그 뒤틀림 속에서도 은하는 부서지지 않고 은은한 백색의 띠를 유지한 채 세렌의 옆을 스쳐갔다. 라일라는 숨을 삼켰다. 요렌, 저건 뭐지? 요렌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우주배의 경복사 CMB입니다. 원래는 보이지 않지만 광속에 가까워지면 자외선 영역까지 청색 편이가 되어 저렇게 가벼운 파란 안개처럼 보이죠. 라일라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우주의 탄생이 우리와 함께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네. 요렌이 천천히 대답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달릴수록 우주는 더 오래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광속으로 달리는 거야? 네. 그렇지만 광속으로만 달려서야 완행 열차죠. 어느 세월에 페르디타에 닿을 겁니까? 현재 광속의 0.98까지 도달했는데 광속으로 얹어지는 순간 우리는 암흑물질의 흐름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프록시안과 페르디타 간의 4.3광년이 순간적으로 좁혀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곧 속도를 줄여 부드럽게 페르디타에 도달하게 되죠. 세렌의 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소용돌이는 점점 더 푸르고 밝아졌고 우주는 그 빛 속에 녹아 흘러갔다. 라일라는 그 풍경을 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이런 우주를 보고도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어? 라일라는 시트에 자신을 단단히 올가맨 X밴드를 강하게 움켜쥐었다가 다시 놓는 행동을 반복한다.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작은 행동들이 나타나는 반복적 신경행동을 Repetitive Nervous Habits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요렌이 농담을 한다. 안전벨트는 안전합니다. 광속 0.98을 지난 지 한참이 흘렀다. 이론적으로라면 세레네오는 벌써 광속을 돌파하여 암흑물질 수로안로에 올라탄 후 순간 이동을 한다. 그러면 우주선은 곧장 페르디타의 중력장 안으로 들어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아직 암흑물질의 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요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좌표가 뭐라고 나오지? 요렌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라일라는 그런 요렌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다. 우주의 미아가 되다. 라일라가 함장이며 요렌이 부함장이다. 함장은 우주여행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운항 외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며 우주선의 운항과 관련한 기술적인 측면은 요렌의 업무다. 함장 라일라의 업무든 부함장인 요렌의 업무든 간에 사실상의 지휘는 우주선 세렌의 호의 인공지능인 세렌 AI-CERN이 맡고 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 세렌에 대하여 아예 인격을 부여하여 세렌 양메스 CERN이라고 부르거나 그냥 AI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렌은 슈퍼컴퓨터로서 프록시마 우주센터를 관장하는 모든 슈퍼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 그 정보 처리의 방대함과 정확함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최첨단의 인공지능이다. 왠지 아까부터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던 부함장 요렌이 빠른 손가락질로 모니터를 연겁 후 두드리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린다. 함장님, 이건 이럴 수가 없는데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좌표 값이 우리가 가려던 페르디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인 태양계 쪽인 것 같은데요.
요래는 평소 침착하던 성격은 어디다 두었는지 심하게 더듬거리고 있다. 태양계라니?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페르디타 방향이 아니라고? 네. 우리 프록시마에서 페르디타 방향과는 다른 전혀 엉뚱한 곳으로 4.3광년 정도 떨어진 외계별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모니터 화면에 태양계와 프록시마의 위치를 나타내는 우주약도가 펼쳐진다. 라일라가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한다. AI 세렌이 답변한다. 미스 라일라, 프록시마 기준 현재 위치는 방위각 41하강각 5점. 원래 향해야 할 페르디타의 132, 상승각 14와는 정반대입니다. 세렌은 함장 라일라가 너무 긴장한 것 같으므로 라일라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함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미스 라일라라고 불러준 것이다. 목소리나 표정을 보고 긴장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인공지능의 역할이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우주의 사분면으로 떨어진 것이네. 요렌이 끙하는 신음소리를 뱉으면서 말한다. 라일라도 멍하게 도표를 바라보면서 혼잣말처럼 되낸다. 즉, 목적지와는 180도 반대 방향으로 왔다는 말이지? 세렌. 정확히 말하면 176도 반대입니다. 암흑물질수로 난류의 영향으로 항로가 깊게 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하자면 우리 별에서 페르디타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 4.3광년만큼 떨어진 태양계의 세 번째 위성인 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요래는 잔뜩 찌푸린 얼굴이다. 나이가 든 어른 같지 않게 누군가가 툭 건드리면 울음보가 터져 버릴 것 같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뭐야, 프록시마에서 4.3광년 더 밖으로 나간다고? 요래는 조심스레 라일라를 흘기 쳐다본 후 다시 모니터로 눈길을 돌리면서 아니요, 페르디타에서 4.34광년을 더 지난 것이 아니라 프록시마와는 다른 방향으로 4.3광년 떨어진 별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요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잇는다. 프록시마에서 8.6광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4.3광년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거나 그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별이 대체 어디에 속하는 별이라는 거야? 요래는 짧은 한숨을 거듭 몰아쉬면서 대답한다. 네, 보시다시피 프록시마에서 4.3광년 떨어진 곳에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의 중심별인 태양에서 이레유 떨어진 푸른 행성 쪽인 것 같은데 그 행성의 이름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우리 프록시마가 속한 은하계에 있는 별이라는 거지? 네. 우리 별이 은하계의 중심에 속하는데 아무리 가까운 곳을 통하더라도 은하계를 벗어나려면 10만 광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우리의 현재 기술로는 은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궤도가 푸른 행성 쪽입니다. 푸른 행성?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라일라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요렌이 불러온 자료화면을 보다가 창문을 가득 채우며 다가오고 있는 낯선 외계의 별을 바라본다. 그의 눈알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일라는 머리를 감싸주면서 신음하듯 중얼거린다. 세레네의 호가 프록시마를 떠날 때 요렌은 오래된 에포크 퍼즈 항성좌표 기준연도인 J-3000 항성 카탈로그를 그대로 사용했다. 인공지능 세렌은 프록시마 고요운동이 반영된 J-3050 에포크를 기준으로 다시 맞추어야 한다고 여러 번 지적했지만 요렌은 자신의 항법 계산치만을 믿고 좌표 수정을 무시했다. 게다가 은하 중심 기준 좌표를 프록시마 기준으로 변환하는 옵션마저 꺼져 있는 상태였다. 그 결과 목적지 벡터는 원래 가려던 4.3광년 거리의 페르디타 별이 아닌 거의 같은 거리 4.24광년에 있는 태양 지구계를 향해 미세하게 틀어졌고 항법 AI는 그 차이를 사용자 오차로 간주하여 태양계를 목적지로 최종 확정해 버렸다. 그렇게
세레네호는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던 파란 행성, 지구로 떨어져 내리게 되었다. 물론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도의적 책임도 밝히지 않는 요렌의 언동이 한없이 밉기만 하다. 라일라는 계기판을 노려보았다. 화면 구석에 작게 뜬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거리 우선 매칭의 UTOCORRECT ON이란 글자 밑에 도착지 솔 지구 DSTINATION SOLEARTH라는 문자가 뜬다. 요레는 입술을 깨물면서 뻔한 말을 한다. 잠깐, 난 솔 지구계를 찍은 적이 없는데. AI가 건조하게 대답한다. 사용자가 입력한 방향 벡터와 거리는 솔 프록시마 간거리 4.24광년과 오차 0.06광년 이내였습니다. 따라서 AI는 사용자 실수로 판단하고 가장 근접한 항성을 자동 선택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입력할 당시 AI는 사용자에게 그 오차를 인정하느냐고 수차 반복 질문하면서 오류의 수정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사용자는 OK 신호를 보냈으므로 최종 목적지를 솔 지구 DSTINATION SOLEARTH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계적 오류는 물론이고 AI의 오류도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 요레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 인정한다. 이번엔 진짜 내 잘못이다. 너의 말을 들을 걸.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정리. 기록합니다. 알았어. 인정한다고 했잖아.